안녕하세요. 꿈꾸니 협동조합 김희주입니다. 향이 있다는 건 참 매력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넓은 사무실에 퍼지는 은은한 커피향.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이 향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커피향이 사무실에 퍼지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또 기분도 참 좋아지는데요. 사람에게서 맡을 수 있는 향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에게서만 맡을 수 있는 향. 그 향이 그 사람을 대신해주는 이미지로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어떤 향을 갖고 있을까요? 마음이 향기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1월 15일 금요일 꿈꾸는 협동조합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15일 금요일 꿈꾸는 협동조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잡사님께서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요. 국민TV 대구 경북조합원 한마당 소식 정보 주고 가셨습니다. 좌석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연락을 미리 주시면 고맙겠다는 멘트를 함께 써주셨네요. 땡땡땡에 몇 명 갑니다 라고 문자를 주셔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1월 23일 수성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리고요. 대구 경북 지역 조합원 한마당이라고 합니다. 3회는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가 보고요. 그리고 콘서트 1부는 국민TV 라디오 DJ이자 또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를 진행하는 가수 손병희가 콘서트를 하고요. 특강은 왜 협동조합인가 최동석 이사의 강연이 있고요. 3부는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이 작가 문희정의 라이벌 공개방송까지 함께 있는 11월 23일 수성구 청소년 수련관 대구 경북지역 조합원 한마당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리아빠님께서도 전북 2차 모임이 내일 오후 4시에 민주노총 전북본부 3층 중회의실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하고 멘트 남겨주셨습니다. 김민재님께서는 새로운 하루가 간절히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오랜만에 출석합니다 하고 진짜 오랜만에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신청곡도 함께 남겨주신 것 같은데 그쵸? 럼블피쉬의 한 사람을 위한 마음 부탁해요 하셨습니다.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체크하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전연웅 전국 여성 농민회 총연합과 언니네 텃밭에서 토종 씨앗이 있는 언니네 텃밭 추수 한마당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1시 내일이네요. 서울 가락시장 송파역 3번 출구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북이문 앞마당에서 열리고요. 이번 추수 한마당은 전연홍과 언니네 텃밭에서 여성 농민들과 도시 소비자들이 함께 토종 농산물을 지키고 수입 농산물의 시름이 깊어가는 우리 농촌의 여성 농민들을 지키는 자리가 될 거라고 합니다. 참가하시는 분들께는요. 소정의 우리 농산물도 드린다고 하니까 11월 16일 토요일 내일 오후 1시 가락시장 북이문 앞마당에서 우리 농업, 농촌을 지키는 추수 한마당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재채기님께서도 오셨습니다. 출첵입니다. 희주하나님 삼행시 상품 잘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남겨주셨는데요. 저희 조합원 코인님께서 제공해주신 상품입니다. 삼행시 상품으로 걸었던 찰보리 5kg 보내드렸고요. 또 우리 코인님의 찰보리도 드셔보시고 정말 맛있다면 많이 또 구매 부탁드립니다. 소녀님께서 효도하셨네요 하고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제나엄마님께서도 오셨고요. 그리고 흑채 뿌리신 분은 노래 듣다가 출석 체크도 깜빡했네요 하셨습니다. 네, 오늘 노래는 오늘 날씨랑 좀 어울리지 않나요? 장미여관의 봉숙이였습니다. 봉수가인 줄 알았는데 봉숙이더라고요. 봉숙이. 장미여관의 노래였습니다.
끈적끈적하니 날씨와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유익님께서는 3시간 넘게 논스탑 운전 중입니다. 잠시 신호대기 중 출첵이라고 남겨주셨네요. 어디 가시나요? 옹골차게님께서는 국민TV 출첵은 6시부터 했고요. 그냥 틀어놓고 생활하죠. 마음이 향기로운 사람이 되자는 희주하나의 멘트를 들으며 커피 한 잔 중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은은한 커피 향이 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옹골차게님 커피 맛있게 드시고요. 왕싸가지님께서 축하할 일 있다고 남겨주셨습니다. 내일 조카 우리 아가씨 아들 아가씨도 조합원이고요. 박시원 첫 돌입니다. 부산 창립총회 참석 때문에 돌잔치 참석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축하 메시지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선물하려고 합니다. 박시원 외숙모가 첫 돌 축하하고 훗날 너에게 지금보다 나은 세상에 살게 해주고 싶어서 돌잔치 참석 못하는 거니까 서운해하지 말고 아나운서 누나 말처럼 사람다운 향기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다오. 박시원 외숙모가 너무 사랑해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조카의 생일까지 챙겨주시는 우리 왕싸가지님, 시원이가 돌이라고 한복을 입고 있나 봐요. 포즈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축하하고요. 아니 여기 국민TV 창립총회, 부산 창립총회 때문에 참석을 못한다고 하시니까는 왕싸가지님 정말 국민TV에 대한 열정, 관심 감사합니다. 시원이도 건강하고 또 씩씩하고 또 행복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관조님께서 굿모닝 성주에서 출첵합니다 하고 인사 주셨고요. 시에스타님도 오셨는데 날씨와 딱 맞는 선곡입니다라고 인사 멘트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광님도 오셨고요. 아바님도 제목이랑 가수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장미여관의 봉숙이입니다. 하모니님도 오셨고요. 수고한 모든 분들께 일주일 동안 수고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건강하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비니현이맘님께서도 처음에 외국 노래인 줄 알았어요 하고 오셨고요. 누덜누덜님께서는 어제 진선미 의원 시국 강연에 다녀오셨다고 하네요. 잘 다녀오셨나요? 꼬부기 아빠님도 오셨고요. 애교 부리는 고양이 사진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야무치맘 508님도 오셨고요. 치우지아님도 오셨습니다. 오늘은 또 갈 길이 아주 바쁘죠. 1부는 우리 이윤호 스토리텔러의 또 고전 이야기가 있는 시간이고요. 2부는 알쏭달쏭 조합원 퀴즈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3부는 사무국 소식도 있는 시간이니까 갈 길이 아주 바쁩니다. 논현동 신사님께서도 오셨는데 어제 강남 지역 조합원 모임에 참석하셨다고 하네요. 낭만고양이님도 오셨고요. 광명선님께서도 오셨습니다. 블라드님, 쿠마스님, 들꽃, 들풀님 모두 반갑습니다. 그럼 노래 얼른 듣고 한 곡 더 듣고 와서요. 우리 고전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지금 준비한 곡은요. 미스 A의 허쉬입니다. 숨소리가 들려 몸이 녹아내려 견딜 수가 없어 참을 수가 없어 숨이 달아올라. 네, 이은호쌤 만나기 전에 잠시 광고 하나 더 하고 가겠습니다. 정한영 조합원 신청 광고인데요. 11월 20일 금요일 오후 5시 서울 강남역 교보문고내 티우몰에서 정한영 조합원의 출판 기념회가 있습니다. 정한영 조합원 저서로는요. 부동산 분야 팟캐스트 방송 1위의 부동산 염장 지르기 시리즈가 있는데요. 이번에 아빠와 함께 읽는 나쁜 동화책을 출간한다고 합니다. 특유의 통찰력으로 기존의 전래동화를 재해석한 책이고요. 이번 출판 기념회는 부동산 강연회와 함께 진행된다고 합니다. 문의사항은 다음에서 지주클럽을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못 만나서 많이 섭섭하셨죠? 우리 고전 이야기의 주인공 이윤호 스토리텔러 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2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냈습니다. 지난주에 선생님 안 오셔가지고 다들 많이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그럼 더 빨리 이야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못한 얘기까지 막 몰아서 하려면은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그 교토상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활한 토끼, 그러니까 지혜로운 토끼는 그 세계의 그 굴을 판다 이런 얘기죠. 맹상군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보면 보다 빠르고 보다 높은, 이르자면 르카프의 신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위험의 다른 이름이죠. 빠르고 높기에 위험하기도 하지만 그 신화가 주는 가치가 사실은 효율성의 단일 가치이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효율성은 딴 것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성이라고 할까요? 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현실, 언제 어떻게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이런 현실을 내포하고 있고, 정말 최근에 이제 송은주 선생님이 썼던 우리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미래 사회에 대한 이 불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앞으로 10년 후엔 지금의 직업의 50%가 사라질 것이고 60%가 새로운 직업을 가지게 된다고 하죠. 어쩌면 이제까지의 경험한 모든 것보다 최근에 벌어질 한 10년이 경험할 경험이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진단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던데요. 정말로 미래는 예측 불가능한 세계죠. 그러기 때문에 다양성의 가치가 요구되는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고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런 사실을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고전에서 우리에게 어떤 성찰을 줍니다. 그 위험천만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지혜를 이제 맹상군이라고 하는 제 나라의 공자죠. 그러니까 제 나라의 그 대부 가문의 아주 유명한 가문이었던 그 맹상군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빈객으로 이제 삼는 걸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3,000명의 그 객들이 늘 꼬여서 살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풍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이 매우 가난해서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맹상군에게 그 사람을 보내 식객으로 들어가고 싶다고 청하게 되죠. 맹상군은 이제 워낙 그 식객들을 많이 데리고 있으니까 두말 없이 그를 받아들입니다. 다른 식객들은 아무 재주도 없는 사람이라고 얕보면서 작곡값에 푸성김만 주면서 음식 대접을 소홀히 했다고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풍헌이 대청기둥에 기대에 앉아서 검을 박자에 맞춰서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장검아 장검아 이제 돌아가자. 물고기도 먹을 수 없으니 돌아가지 않고 뭐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네. 계속 노래를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본 맹상군이 이제 아랫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에게도 물고기를 대접하고 다른 식객들처럼 달 대접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죠. 그러던 어느 날 또 이제 그 풍하는 이야기를 하죠. 장검아 돌아가자. 밖에 나가는데 수레가 없으니 돌아가지 않고 뭐 하겠느냐로 뻔뻔하게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이제 계속 트집을 잡습니다. 네. 그래서 맹상군이 또 그에게 수레도 내주고 또 장검을 치면서 노래를 불러요. 장검아 이러면서 이제 노인도 봉양 못하는데 돌아가자. 이러니까 또 이제 어머니에게 이제 매일 새끼 음식을 보내게 합니다. 하여튼 맹상군도 이런 점에서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맹상군이 이 풍헌에게 그 맹상군의 고향이었고 봉토죠. 내려줬던 그 봉토였던 서릅에 가서 이제 빚을 쫙 깔아놓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이러자면 돈을 많이 빌려준 사람인데요. 그래서 빚을 받았다 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3,000명의 식객을 먹이는 데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빚을 받아서 또 이제 먹이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떠나는데 풍헌이 이제 맹상군에게 물어봅니다. 빚을 다 받으면 뭘 사올까요? 이러고 물어보죠. 그랬더니만 맹상군이 되게 잘난 척을 하면서
우리 집에 무엇이 부족한가를 보고 부족한 것을 사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릅에 도착한 풍원이 이제 빚을 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채무를 하나씩 대조해 봅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맹상군이 빚을 다 탕감해 주라고 했다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제 그런 빚 문서를 다 태워버리죠. 예, 모두 불태워버립니다. 우리 맹상군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고 오라고 했다. 그러고 탁 옵니다. 예, 돌아온 풍원에게 이제 맹상군이 묻죠. 그래, 빚은 다 받았냐? 다 받았습니다. 그래, 네. 그럼 뭘 사왔느냐? 그랬더니만 뻔뻔하게 탁 얘기합니다. 분부대로 공자님의 댁에 없는 것을 사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소인이 보건대 공자님의 댁에는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오직 의가 부족한 것 같아서 의를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맹성군이 어리둥절해서 네. 쳐다보죠. 그랬더니만 이제 사실 얘기를 쫙 하는 거죠. 소인이 공자님의 허락도 없이 사사로이 공자님의 결정이라고 꾸며 그들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빚문서도 전부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하나같이 공자님의 은덕을 잊지 않겠다고 막 소리칩니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인은 공자님에게 의를 사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맹상군이 너무 어이도 없고 화도 납니다. 막 화를 불같이 내는 거죠. 뭐 어떤 기록에 보면 이제 속으로는 화가 났지만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어쨌거나 화를 막 낸 거죠. 근데 1년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당시에 제나라는 이제 제민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네. 이 왕이 맹상군을 이러저러한 이유로 질투합니다. 그리고 나서 직위를 파면시키게 되고 직위가 파면하면서 이제 대단한 위기에 몰리게 되죠. 그리고 그 많던 3,000명의 식객들도 다 이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식객들도 하나씩 둘씩 떠나가고 그의 정치적 생명은 이제 끝나는 듯 합니다. 그때 풍원이 맹상군을 서릅으로 데려갑니다. 그 소식을 들은 서릅의 백성들이 이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백리까지 나와서 그를 오기만을 기다려 있고 그를 맞이하게 되죠. 이 광경을 본 맹상군이 크게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풍원을 돌아보면서 이제 말하는 거죠. 오늘에야 비로소 자네가 사왔다는 의를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풍원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꽤 있는 토끼들은 굴을 3개씩 파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나온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얘기를 하죠. 지금 이 서럽은 굴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 굴 하나로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인이 나머지 2개의 굴을 더 파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풍원은 이제 양나라 로 가게 됩니다. 원래 위나라라고 하는 나라죠. 그 양나라에 가서 양해왕을 이제 만나게 되죠. 이 양해왕은 이제 맹자 시대에 맹자에게 이제 엄청 당했던 왕인데요. 네. 이 양해왕에게 이제 얘기를 하죠. 지금 제나라 대신 맹상군은 임금에게 쫓겨나서 국외에 있습니다. 맹상군은 재능 있고 덕이 높은 분이고 그를 등용하는 나라는 반드시 강성해질 것입니다. 그때 해왕도 그 소식을 맹상군에 대해서 모르는 바 아니었고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맹상군을 제상으로 삼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사신에게 수레 100대와 황금 1,000근을 갖고 이제 서릅으로 가서 맹상군을 데리고 오라고 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소식을 들은 민왕이 무척 놀라면서 자신의 경솔함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즉시 황금 1,000근과 화려하게 장식한 수레 그리고 자신의 보검, 잘못을 사과하는 문서 이런 걸 가지고 네. 서릅으로 가서 맹상군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맹상군은 수십 년 동안 아무런 위협이나 그 화액을 당하지도 않고 순조롭게 제나라 제상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교토상굴이라는 말은 이 토끼가 굴을 3개 파놓는다라는 뜻으로 맹상군의 일화 속에 있는 건데요. 맹상군에 얽힌 일화는 또 이제 재밌는 일화가 있죠. 계명구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맹상군의 식객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0원이 넘고 그가 괴팍했는지 모르지만 그 식객 중에는 정말 다양한 재주를 가진 이제 이들이 많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라고 할까요? 그 학자, 이런 학식을 지닌 학자뿐만이 아니라 천하에 둘도 없는 손기술을 가지고 있는 도둑들도 있었고 네. 또 온갖 동물의 울음소리를 완벽하게 흉내낼 수 있는 사람까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재주란 재주는 다 모아갑니다. 그래서 이 3,000명 안에는 정말 희귀한, 도대체 맹상군이 무슨 생각으로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있나 할 정도로 이제, 재주 있는 사람들을 다 모으게 됩니다. 그런 맹상군이 이제 현명함으로 이름을 떨치자 그 당시에 최고의 이제 나라는 진나라라는 나라인데요. 진나라의 소왕이 그를 재상으로 초빙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응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주변에 만류도 있습니다. 그 모함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안 났지만 두 번째 초빙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진나라로 가게 되죠. 네. 가는 과정에서 재상으로 청해서 가는 건데요. 가는 과정에서 이제 진나라의 신료들이죠. 신료들이 그가 제 나라 사람이므로 진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라고 모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가는 도중에 그를 옥에 가둘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 그를 따라갔던 식객들도 이제 수천 명도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회의를 하던 끝에, 맹상군의 이제 맹상군이 이제, 진왕의 어떤 진나라 왕의 애첩에게 청탁을 드리게 됩니다. 그 애첩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애첩이 어떤 진나라 왕이 이 애첩에게 완전히 빠져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여인에게 이제 도와달라고 구원을 청하게 되죠. 그럴 때 그 여인이 이제 맹상군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호백구라는 게 있는데 그 호백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제 여우털로 만든 우리로 보면 모피 옷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요구하는데 문제는 흰여우 그 모피가 딱 하나밖에 없고 이미 진왕한테 바쳤고 그것 역시도 이제 진왕의 부인에게 주기 위해서 이제 바칩니다. 그래서 없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걱정하던 중에 식객 가운데 도둑질을 잘하는 자가 이제 드디어 이제 실력을 발휘하죠. 그래서 네. 진왕의 창고에 몰래 들어가서 이제 그 호백구를 훔쳐내서 또 그녀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잠자리에서 이제 이런 그 애첩은 이제 진왕을 설득해서 드디어 이제 그 맹상군을 추록시키게 되죠. 맹상군은 이제 추록하자마자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죠. 제 나라로. 네. 도망가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진왕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진왕이 맹상군을 석방한 것을 후회하면서 이제 급히 추격해서 다시 체포하게 명령을 내리죠. 네. 그래서 미친 듯이 도망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마지막 국경 근처에 있는 한곡관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진나라의 오른쪽에 이제 국경에 있는 네. 꽤 유명한 그 문이죠. 그 성문은 다른 성문과 달라서 무슨 허가증 이런 걸로 안 됩니다. 새벽 닭이 울어야지 비로소 문이 열립니다. 국경이라서. 그래서 도저히 대책이 없습니다. 뒤에서 적들은 쫓아오고 그럴 때 이제 드디어 그 동물 울음소리를 흉내내는 사람이 이제 닭 울음소리를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너무 똑같아서 그 함곡강 주위에 있는 모든 닭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한곡간의 문지기가 네. 새벽이 왔다고, 그때는 시계가 없었으니까요. 네. 새벽이 왔다고 생각해서 오늘따라 새벽이 일찍 오네 이러고 이제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게 돼요. 그 유명한 이야기죠. 그게 계명구도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후대의 사람들이 정말 그토록 많은 선비가 있었음에도 맹상군 몸 하나 구하지 못했지만 닭울음 소리와 그리고 도둑질만으로
그 맹상군의 어떤 목숨을 구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맹상군의 일화입니다. 아주 유명한. 근데 결국 이런 거죠. 하나의 가치만이 존재할 때 모든 가치는 이단이고 이방에 깃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효율성의 단일성이 모두에 의해서 승리될 때 그 나머지는 쓸데없고 그리고 기이하고 배제해야 될 타자가 되죠. 그렇지만 현실은 언제나 그 쓸모없음과 쓸모가 함께 공존할 때 비로소 의미로 존재하죠. 우리가 걷는 길을 생각해 보면 필요한 발자국만 딱 효율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 나머지 깎아지를 듯한 절벽을 두려워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불필요한 공간이 있어야지 비로소 우리는 안심하고 걸어가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어쩌면 가치일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맹상군의 일화에는 이런 것들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도덕이나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닭울음소리 흉내낼 수 있는 사람, 또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의미들이 맹상군의 어떤 그 풍언이라고 하는 정말 쓸모없는 식객이었거든요. 이 풍언은 너무너무 할 일이 없어서 네. 쓸모없이 버려졌던 사람이고 거기다 뻔뻔하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현명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적어도 이제 그런 위험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돈 받아오려니까 돈 다 버리고 온 거잖아요. 태우고 오고. 이랬던 것이 네. 실제로 위험이 존재할 때 하나의 쓸모로서 작용하게 된다는 건데요. 이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죠.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쓸모라고 하는 것과 쓸모없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쓸모라고 하는 하나의 효율성의 프레임 속에서 보니까 그렇게 쓸모없음이 규정되는 게 아닌가. 사물이나 모든 일들은 쓸모없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것만이라고 존재할 때, 하나의 가치가 존재했을 때 나머지는 쓸모없음이 되는데요. 관중수마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관중이 말을 따라간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관중은 제나라의 엄청나게 그 유명한 재상이고 사실 춘추전국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뛰어난 재상이었고 제나라 황공을 패자로 만들었던 최고의 왕으로 만들었던 재상입니다. 대단히 지혜로웠을 뿐만 아니라 그 용명술, 정치술 이 모든 것이 뛰어났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 한비자의 그 설림편에 보면 나오는 얘기인데요. 노마지도라고도 얘기합니다. 늙은 말에서 그 도를 배운다 뭐 이런 의미일 텐데요. 제 나라의 이제 황공이 관중과 습붕이라고 하는 관중이 이제 죽을 때 재상 자리를 누구에게 물려주냐고 물어볼 때 이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 자기를 평생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네. 그 포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관포지교라는 얘기가 네네. 있는 이 포숙한테 안 물려주고 습붕에게 물려줘야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습붕 역시도 되게 지혜로운 사람인데요. 이 습붕과 관습을 데리고 이제 고죽국을 정벌하러 갑니다. 그리고 정벌하러 갔는데 봄에 시작된 싸움이 가을이 다 돼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벌한 후에 귀국하다가 산중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가을에 아주 추웠고 그리고 막 우왕좌왕하고 이제 난리가 납니다. 모두가 진퇴양난에 빠져서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을 때 관중이 나서서 이야기하죠. 늙은 말은 거의 본능적으로 길을 찾기 때문에 이럴 때 늙은 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신반의로 늙은 말 한 마리를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병사들이 따라가니까 그 마침내 길을 찾아갈 수 있었다는 건데요. 네. 가다가 또 이제 또 한 번은 산길을 행군하다가 이제 식수가 떨어져서 많은 장종들이 이제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제 습붕이 나서서 말하죠. 개미는 겨울엔 산 남쪽 양집하는 곳에서 집을 짓고, 그래서 개미 집에 흙이 한 치쯤 쌓여 있으면 그 밑
8자쯤 되는 곳에 물이 있습니다. 어려운데요. 그래서 군사들이 이제 산을 뒤져서 개미집을 찾은 다음에 그 네. 밑을 파니까 샘물이 솟아났다고 하죠. 한비자는 이야기합니다. 관중과 스풍의 총명과 지혜는 사실 그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늙은 말과 개미를 스승으로 삼은 덕분이다. 그래서 그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이들은 어리석음에 성현이나 원로의 지혜를 배우려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비자가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런 거죠. 쓸모없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물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아니라 효율성의 단일 프레임에 의해서 규정된 담론이죠. 늙은 말은 사실 전투나 생산의 프레임으로 보면 전혀 쓸모가 없죠. 그렇지만 현실은 다양한 상황들이 얽혀 있어서 이루어지는 우연의 질서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위기를 돌파하는 것은 경험이 쌓인 늙은 말의 쓸모없음이라는 거죠. 음식의 문제로 보면 이제 영양주의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이 영양주의 속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건 근대 산업사회가 만들어내는 어떤 산업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으며 어떤 음식이 어떤 점에서 좋은지 막 이런 얘기하는 거죠. 최근에 이제 농협에서 나온 광고를 보니까 딸기 얘기가 나오면서 딸이 네. 그 비타민이 풍부하고 뭐 그래서 피로 회복에 좋고 스트레스 해소에 좋다고 하네요 하고 아빠한테 얘기하는 그 광고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에게 음식이라고 하는 건 영양소의 배합으로 바라보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합리적인 영양소의 배합. 그렇지만 이 영양주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천박하고 위험한 신화를 생산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영양소 배합의 문제로 국한시키고 있고 음식을 단지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로 폄하시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영양소는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하기 때문에 과학자나 의사들의 전문가 이런 전문가에 의존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음식은 훨씬 의미 있는 확장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정말 의미 있는 즐거움이고 자연과 인간의 교류이고 또 인간과 인간의 대화이기도 하죠. 그리고 영성이기도 합니다. 그 영양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은 쓸모없는 나머지에 불과하지만 그 음식은 쓸모없음으로 인해서 더 본질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노자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릇이 그릇됨, 그릇이 그릇으로서의 의미는 비어있음, 즉 허에 있다고 하죠. 쓸모 입음, 즉 꽉 참은 그릇을 그릇으로서 존재가 아니게 하는 죽음의 의미일 뿐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공간이 비어있고 그 존재적 의미가 지니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벽이라고 하는 건, 방이라고 하는 건 그러한 텅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그 공간 속에서 네. 방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바로 이런 맥락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자의 우화는 사실 이 단일 프레임에 대해서 이제 일침을 날리죠. 장자에게 이제 해자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해자가 보기에는 이제 장자는 너무 엉뚱하고 일상에서 효율성이나 합리성과는 거리가 먼 친구죠. 언제나 잘난 척하는 장자가 이제 눈꼴신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장자에게 늘 얘기합니다. 나에게 큰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사람들이 가죽나무라고 하네. 그 큰 줄기는 뒤틀리고 옹이가 가득해서 먹줄을 칠 수도 없고 작은 가지들은 꼬불꼬불해서 잘을 댈 수 없을 정도지. 길가에 서 있지만 대목들이 거들떠버리지도 않네. 지금 자네의 말은 이처럼 크기만 하고 쓸모가 없어서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네. 그러자 장자가 말합니다. 자네는 너구리나 살쾡이를 본 적이 없는가? 몸을 낮추고 엎드려 먹이를 노리다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높이 뛰고 낮게 뛰다 결국은 그물이나 덫에 걸려서 죽고만 해. 이제 들소를 보게. 그 크기가 하늘의 뜬구름처럼 크지만 쥐 한 마리도 못 잡네. 예, 쓸모없다는 거죠. 이제 자네는 그 큰 나무가 쓸모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그것을 아무것도 없는 고을 넓은 들판에 심어놓고 그 주위를 한 일 없이 배하기도 하고 그 밑에서 한가로이 낮잠을 자게.
도끼에 찍힐 일도 달리 해치는 자도 없을 걸세. 쓸모없다고 괴로워하거나 슬퍼할 것이 없지 않은가. 장자는 결국 효율성의 이 천박한 실리주의에 대한 따끔하게 일침을 놓고 있는 거죠. 하나의 단일 프레임의 효율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고정관념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장자는 이제 바가지가 물을 푸거나 그것을 담는 데 쓴다는 상식에서 벗어나 강이나 호수에 띄워놓고 즐기는 데 쓴다면 큰 바가지의 유용성은 조그만 쪽박의 유용성과는 비교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큰 나무가 뒤틀리고 옹이가 많아서 제목으로 쓸 수 없어도 그 그늘이 주는 시원함은 곱게 뻗은 조그만 나무가 제공하는 유용성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 네. 이런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고전 속에서는 이러자면 지금 위험사회, 이 예측 불가능한 위험 속에서 이 위험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쓸모없다고 하는 그것들에 대한 존중이 아닌가. 그리고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된다면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위험천만한 사회를 또 하나의 가치로 변하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결국 고전은 오래된 미래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래의 가치를 그러한 과거 속에서 새롭게 되살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런 그 오래된 미래의 가치들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위험천만한 어떻게 무엇이 어떤 문제가 생길지 그 미국의 무역 생태가 그렇게 무너질지 누가 예상을 했으며 네.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어떤 과학적이고 사회적인 위험들이 예측 불가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것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어쩌면 고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쓸모없음이나 엉뚱함, 이것이 쓸모 있음을 쓸모 있게 만드는 그래서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들은 바로 이런 쓸모 없음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쓸모 있음이라는 단일 프레임이 아니라 다양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쓸모 없음과 쓸모 있음의 경계가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가치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이제 점점 더 위험해지고 네.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한 현실 양극화가 진행되고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삶의 피폐함으로 죽어나가거나 혹은 점점 병들어가고 있는 이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다양성의 가치들을 갖는 것 혹은 그것을 존중하는 것 우리가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생각들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네.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오늘날 고전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어떤 문제는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선생님과 얘기하는 이 시간에는 머리를 좀 비우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넣으려는 게 많다 보니까는 이미 머릿속에 차 있다면은 넣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비우고 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늘 해주신 말씀 중에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더 많은데요. 오늘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순간 효율적인 걸 생각하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걸 떠올려 보니까. 그러게요. 너무 효율적인 걸 찾다 보니까 본질에 대해서 잊게 되고, 그 본질에 대해서 잊게 되다 보니까 좀 더 나아가서는 다양성까지 존중하지 않게 되고, 한 단일한 사고로만 사물이고 사람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게 됐거든요. 예. 역사적으로 보면 언제나 역사를 변화시켰거나 네. 큰 의미를 가졌던 것은 정말 다 엉뚱하고 쓸모없죠. 스티브 잡스의 엉뚱함이 이러한 매체를 거대하게 변화시켰고 에디슨의 쓸모없음, 뉴턴이나 슈바이처나 마더 테레사나 간디나 또 마틴 루터 킹 목사나 네. 이런 사람의 어떤 쓸모없음이 어쩌면 오늘날의 영성적 가치를 만들어내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상식을 넘어서 헛소리야말로 가치를 가치로 존재하게 하는 거 아닌가. 정말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정말 역설적인 이야기가 있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뛰어난 사람은 도를 들으면 힘써 행하려고 하고 중간의 선비가 도를 들으면 망설이고 긴가민가 하고 하등의 선비가 도를 들으면 몹시 비웃는다.
웃음거리가 되지 않는 도는 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쓸모없어. 야, 너 무슨 말이야? 라고 얘기하는 도가 진정한 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어쩌면 모두가 비웃을 만한 쓸모없고 엉뚱하고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것. 그것이 역사를 돌이켜본다면 어쩌면 역사의 원동력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의 이런 말씀 듣다 보니까 하나가 또 생각이 났는데요. 지금 고3 교실에 한 반에 30명, 35명 정도 될 텐데, 자신의 꿈, 성찰, 고민, 예. 그리고 효율적인 걸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사람들이 고민을 할 텐데, 그 아이들이 30명, 35명 있는 반에서 16명이 지금 공무원 학원을 다닌다고 해요. 공무원이 된다는 것 자체를 안 좋게 생각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은 그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효율성이라는 그렇죠. 거 그것만 따르고 있다는 안타까운 그 어린 생각이 나이에 드네요. 직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아이들에게 네. 실제로 물어보면 꿈이 뭐냐? 네. 그러면 아이들은 직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직업과 아이들이 가져야 될 꿈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문대 가는 아이들이 선생님 인문대 가면 뭐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하죠. 철학원에서 전봐 이러면 갑자기 애들 절망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육의 문제인데 이것은 정말 우리 사회의 정말 그대로의 표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고도 잠이 오냐 이게 이제 급훈인 네, 교실들이 맞아요.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10분 깨면 주인 되고 10분 자면 노예된다. 이런 급훈들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그 성공주의라던가 이런 네. 하나의 프레임 속에 가져져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오늘 선생님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이상님께서는 예측 불가능 상황에 대해 다양한 가치를 찾는 자세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책 한 권 권해주세요라는 말씀을 남겨주셨거든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오늘 얘기로 보면 장자의 장자를 네. 좀 권하고 싶거든요. 정말 엉뚱한 우화들로 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다시 한 번쯤 생각해보게 하는 이야기들이 녹혀 있지 않나. 또 열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네. 장자보다 선배뻘 된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거나 이 열자가 쓴 그 열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도 네. 한번 장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듣지만 열자는 별로 잘 모르는 책인데요. 네, 그러게요. 그 안에는 정말 주옥 같은 일화들, 역사의 이야기들이 다 숨겨져 있는 책이라서 한번 그런 책들을 한번 보시면서 이 가을을 좀 보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오늘도 말씀 감사했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고전 이야기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은호 쌤을 보내드리면서 럼블피쉬의 한 사람을 위한 마음 띄워드리고 저는 2부에 또 알쏭달쏭 조합원 퀴즈로 뵙겠습니다.